돌에 새겨져 있던 고대의 문구에서부터 오늘날의 최첨단 광고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합니다. 닭을 팔거나 신용카드를 선전하기 위한 그 노력들은 결국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죠. 즉,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해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탄과 과장, 그리고 심지어는 왜곡에 대한 이야기며 로마의 대로에서부터 메디슨 애비뉴에까지 이어지는 바로 광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고. 15세기 중세 영어에 알린다는 의미의 애드버티스니 애드버타이징, 즉 광고란 말의 어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광고는 이미지와 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무의식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서 물건을 소비하도록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Wiz presents the 10 million thousand things we have to do every day. Locate stuff. Prevent osteoporosis. Train dog. Pet husband. Save the planet. Then we still have to do the laundry really well. 전 광고를 정말 좋아합니다. 광고란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니까요. 누군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것만큼 정말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미디어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미국인 한 사람이 접하게 되는 광고의 수는 3,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타도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도 광고가 나와요. 슈퍼마켓 바닥에도 광고가 있죠. 편의점의 선반에도 있고요. 또한 공중전화 부스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소형 비행선 광고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광고를 보게 되느냐가 아니라 광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잠이나 자야겠죠. (20세기) 초 미국에서 기업들은 상품 홍보를 위해 1년에 4억 5천만 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20세기 말 전 세계적으로 지출된 광고비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Is there not one among thee who is a man? 이 엄청난 광고비의 지출로 광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소비의 미덕을 전파했습니다. 지구상에는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는 바로 OK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두 번째, 만약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돈을 퍼붓는다면 한 제품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의 광고 전략은 종교를 전파하는 것과 같죠.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종교는 내세에서의 행복을 약속하지만 광고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죠. 광고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광고계의 예언자 리오 버네트는 캐릭터의 설정으로 매출량을 급격히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줬죠. 리오 버네트는 캐릭터를 상품으로 창조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리얼 상품명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토니 더 타이거는 잘 기억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졸리 그린 자이언트는 기억을 한다는 것도요.
또한 담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도 말보로맨은 기억하고 있죠. 말보로맨은 광고계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 카우보이 캐릭터는 본래의 말보로 이미지에서 큰 변화를 시도한 거죠. 1920년대에 말보로가 처음 판매됐을 때 주요 타겟은 여성이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을 가려주기 위한 빨간색 필터가 붙어 있었고 5월처럼 부드러운 담배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웠죠. 하지만 몇십 년이 흐르자 매출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선은 과감한 변신을 꾀했죠. 남성들을 위한 담배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겁니다. 제품 시판 후 30년이 지난 뒤 말보로의 광고 대행사는 효과적인 광고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타깃을 설정한 것입니다. 말보로가 겨냥한 소비자층은 2차 대전에 참전했고 종전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즉 말보로는 남성담과 자유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매개체인 셈이었지요. 말보로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풍미가 있는 곳으로의 초대. 즉 말보로 세상으로의 초대를 뜻해요. 아주 멋스러움을 약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 말보로맨은 그런 멋진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1955년 말보로맨이 미 전역에 소개됐을 때 말보로 담배의 매출량은 전년에 비해 3000%나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말보로 담배는 매우 소수 계층에서만 소비되다가 갑자기 그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단지 상품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효과적인 광고로 논란이 될 만한 상품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들이 광고를 통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죠. 광고비로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해서 마케팅 전략의 실패를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광고에 돈을 퍼부어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외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This is the Edsel. 광고인들은 중요한 것은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 자체의 문제로 실패를 겪기도 하죠. 물론 광고계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에드셀입니다. 다들 그 이야기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묘하게 생긴 라디에이터 그릴이 달린 이 커다랗고 기묘한 차는 소비자들한테 완전히 외면을 당했죠. Unlike any other car you've ever seen.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957년 포드사는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 에드셀을 제작했죠. 3천만 달러가 든 광고는 에드셀의 성공을 약속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이 미래형 자가용은 단명하고 말았죠. 광고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그 광고 덕에 모두들 에드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죠. 하지만 광고가 나가게 되자 사람들은 에드셀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모두들 그 기묘한 디자인에 고개들을 저었어요. 그래서 단명한 거죠. 광고는 무척 다양하고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3000년 전 바빌로니아 문자로 만들어진 포도주 선전 문구 등 여러 가지 고대의 광고들을 발견했죠. 폼페이의 성벽에서는 1세기경에 만들어진 광고들이 발견됐습니다. 선거 후보나 연극 공연, 운동 경기 또는 여관 등을 소개하는 광고들이었죠. 또한 소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며 광고 문구를 큰 소리로 외쳤죠. 고대 그리스에서 소리꾼들은 먼 타국 땅에서 배가 돌아왔음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국적인 상품들의 목록으로 군중들을 모았죠. 이들은 종종 악사를 동반하곤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상인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상징과 소리꾼을 써서 선전을 해야 했죠. 그 당시의 상징들 중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전당포의 동그라미 3개 표시와 이발소의 회전 막대입니다. 대중들에게 수염을 깎거나 물건을 팔리면 이곳으로 오라고 알려주던 중세시대의 광고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1448년 유럽 전체를 변화시킬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발명이 광고에 미친 영향은 과히 기념비적이죠. 바로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1000년 전에 중국인들이 인쇄기를 먼저 개발하기는 했지만 요한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전 유럽에 인쇄의 혁명이 일어났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깨쳤고 생활 필수품을 자급자족하기보다는 남들로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거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으로 광고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활판 인쇄를 이용해 처음 광고를 했던 제품은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1480년 영어로 처음 인쇄된 광고는 윌리엄 캑스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캑스턴은 정규 시집을 제작하고 남은 종이에 이 책의 출판을 알리는 광고문을 인쇄했습니다. 유럽의 출판업자들은 이 아이디어에 모두들 감탄했죠. 곧 담배나 차같이 여러 가지 상품을 선전하는 벽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런던의 거리에 벽보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경쟁업자들끼리 상대방의 벽보를 뜯어버리곤 했죠. 이로 인해 사상 최초의 광고 규약이 생겨납니다. 인쇄업자들은 벽보를 붙인 뒤 2주 안엔 뜯어낼 수 없다는 데 동의했죠. 활판 인쇄의 등장으로 광고가 런던의 거리를 뒤덮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를 강조하는 광고가 대중매체를 정복하는 긴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죠. 매일 아침 집집마다 현관에 조간신문이 배달됩니다. 신문에는 뉴스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광고들이 실려있죠. 뉴스나 오락,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매체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어김없이 수많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세기로 그 당시 신문엔 광고가 없었죠. 싸구려 종이에 인쇄된 이 한 장짜리 신문엔 기사가 빽빽했습니다. 신문의 잠재적인 광고 효과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죠. 영국에서 처음으로 신문 광고가 등장한 것은 1625년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신문들은 광고업자들에게 정복당한 최초의 대중매체가 됐죠. 신문은 현대 광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대중매체이기 때문이죠. 신문은 광고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무한대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9세기 말 이전의 광고는 거의가 공지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매상들이나 상인들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대중들한테 알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최상급을 이용한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죠. 신세계의 신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04년으로 보스턴 뉴스레터지가 처음 발행됐습니다. 보스턴 뉴스레터지 제3호는 광고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광고를 실었죠. 광고 역사의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온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1728년 펜실베니아 가제트지를 만들었죠. 그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광고에 처음으로 사파를 사용했습니다. (18세기) 중반 대부분의 신문들은 수익을 광고에 의존하게 됐죠. 신문사들은 기꺼이 광고주들의 돈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더욱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상업주의로 인해 자신들의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광고들은 모두 똑같은 글씨체로 조그만 부분에 한정돼서 실렸습니다. 이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광고주들은 단순한 공지의 수준을 넘어서 더욱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슬로건들의 시조인 셈입니다. 한 줄짜리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했죠. 하지만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지역 외에서 광고를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사장의 아들인 볼리 B. 팔머는 1840년대 말 필라델피아에 사무실을 냈죠. 팔머의 간단한 아이디어로 전혀 새로운 산업인 광고 대행업이 탄생했습니다. 팔머는 신문사의 대리인이었죠. 그는 여러 상점들로부터 광고를 따냈고 그 대가로 신문사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고 대행업의 시초였죠. 그러니까 처음엔 신문사에 소속된 셈이었어요. 곧 미국 전역의 광고 대행 회사들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J. 월터 톰슨사를 비롯해 현재 가장 유명한 광고 회사들 중 일부는 이 시절에 처음 설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행사들은 광고를 신문에 실어줄 뿐 직접 광고 문구를 쓰지는 않았죠. 일반적으로 광고를 내려는 사업주들이 봉투 뒤에다 광고 문구를 써서 그걸 신문이나 잡지에 싣도록 했습니다. 잡지에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였습니다. 잡지는 광고주들의 바람대로 전국적인 광고 효과를 가져다 줬죠. 거기다가 잡지는 아름답고 색채가 화려한 광고를 싣기에 아주 적당했죠. 잡지 출판업자 사이러스 커티스는 적극적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잡지 레이디스 홈 저널을 출판했죠. 그 잡지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과 패션에 대한 글,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을 실었어요. 하지만 그 잡지는 사실 광고를 싣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광고주들은 전국적인 배급망을 가진 잡지에 광고를 싣고 미 전역을 잇는 철도를 이용해 제품을 유통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게 만들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상표였죠. 19세기에 비스킷을 파는 상인들은 나무통에다 비스킷을 넣어 팔았습니다. 그 통에다 비스킷이 만들어진 생산지의 주소를 인두로 찍었죠. 광고의 역사는 바로 상품의 포장에 인두를 찍은 이 상표가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레오 쿠키를 먹을 때 쿠키를 집어서 보면 쿠키 위에 오레오 상표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상표는 광고처럼 소비자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어느 특정한 회사의 담배나 또 특정한 회사의 맥주 혹은 특정한 회사의 비누를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를 이용해 가장 먼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특허 의약품 생산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졌다며 강장제나 특효약을 판매했죠. 그중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이 1875년에 처음 시판된 리디아 핑크엄 식물성 혼합물이었습니다. 리디아 핑크엄은 민간요법을 이용해 자신의 부엌에서 부인병 치료제를 직접 만들었죠. 그건 식물 뿌리와 약초, 알코올을 혼합한 거였어요. 포장에는 대중이 신뢰할 만큼 위험 있어 보이는 리디아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 덕분에 식물성 혼합물은 엄청나게 팔렸죠. 어느 날 핑크엄의 아들들은 이 정도의 성공이면 더 이상 광고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중단하자 매출량도 자동적으로 떨어졌어요. 광고를 다시 시작하자 매출량이 놀랄 정도로 증가했고요. 이것이 광고를 많이 할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해준 최초의 사례죠. 광고의 힘을 알게 된 제조업자들은 자사 제품에 상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제조업자들은 이름 없이 판매했던 제품에 포장을 하고 또 상표를 붙이기 시작했죠. 그 가장 고전적인 예가 바로 1890년대 말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가 처음 선보인 그 유니다 비스킷이었습니다. 나비스코의 전신인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는 N.W. 에이어 앤 선 광고회사의 신제품 광고를 맡겼습니다. 1869년 프랜시스 웨일런드 에이어가 설립한 이 광고회사는 처음엔 신문에 광고를 싣는 일만 했죠. 하지만 에이어는 광고 대행사가 광고도 직접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광고 제작을 전부 책임지는 최초의 풀 서비스 광고 회사를 시작했죠. 새로 나온 크래커를 선전하기 위해 에이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유니다 비스킷이라는 독특한 상품명을 만들었고, 특수 방수 처리된 포장을 강조하기 위해 비옷 입은 소년을 캐릭터로 설정했으며 유니다 비스킷을 아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 광고 역사상 최초로 수백만 달러가 드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 유니다 비스킷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한 달 평균 1000만 개씩 판매됐습니다. 20세기 말 광고주들은 언어와 이미지를 이용해 시리얼에서부터 카메라 그리고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즉 아메리칸 드림을 파는 거죠. 카피라이터 클로드 홉킨스가 유행시킨 기술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사야 할 이유를 제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클로드 호핀스는 슐리츠 맥주를 광고할 때 그 맛보다는 슐리츠사가 병을 증기 세척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모두 병을 증기 세척했지만 사람들은 슐리츠 사만이 병을 증기 세척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게 바로 광고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광고 회사들은 이런 수법으로 인기 있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인기 없는 제품의 수요를 창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광고는 사실을 왜곡했어요. 특히 초기에는요. 사람들은 광고를 모두 믿었죠. 광고가 하는 말들을요. 수많은 광고들이 이민자 계층을 타깃으로 했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품위 있는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광고를 그대로 믿었죠. 광고업자들은 더 멋진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청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체의 식민화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상업적인 관심 대상이 됐죠. 100년 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했습니다. 악취가 심했겠죠? 광고는 더러운 곳에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느 날 신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광고의 산물인 것입니다. 광고주들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상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몸의 재치까지도요. 사람들은 비누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먼저 질병을 만들어낸 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애가 바로 암내인 것입니다. 광고는 치유가 가능한 질병인 암내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겨드랑이 냄새라고 했죠. 최초로 미 전역에 광고된 탈취제 오도오노는 점잖은 사람들은 언급하기를 기피하는 신체 부위를 언급해야만 했습니다. 금지된 단어인 겨드랑이를 듣기 좋게 여성의 팔 안쪽이라고 표현했죠. 그래도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광고는 레이디스 홈 저널에 실렸는데요. 광고를 보고 수치심을 느껴서 잡지 구독을 취소한 사람이 200명 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해 오도오노의 매출량은 112% 증가했죠. 이처럼 위생과 관련된 상품의 광고들은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리스터린 구강 청정제는 구취라는 병명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주기도 했지만 전혀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광고는 이제 단순한 공지가 아닌 자극적인 선전이 됐습니다. 20세기 초에는 광고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죠. 복잡한 도시의 거리에서부터
한가로운 시골의 전원에 이르기까지 이정표보다 광고가 더 많이 눈에 띄죠. 어떨 때는 이정표가 광고일 때도 있습니다.